일단 운영 자산 규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자산 운영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용사의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세계적인 3대 자산 운용사를 적어놨는데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월급을 대체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49.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세에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자이든 타이든 50세에 나와서 72세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면 50세에 퇴직을 하고 약 22년은 더 일을 했다는 건데 2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은퇴 계획을 설계할 때 지금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되는, 그러니까 은퇴 희망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바로 앞에 통계에서 자이든 타이든 50세면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51세 정도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라고 해요. 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는 50세에 퇴직을 하고 72세까지 일을 더 해야만 하는데 희망은 51세가 은퇴 희망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2년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표 자산은 평균적으로 13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 13억 7천만 원의 근거가 뭐냐면 연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냐면요. 지금 화면에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연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25를 하면 10억 원이 되는 거고 연 생활비가 5,48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25를 하면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평균 금액인 13억 7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를 희망하는 분들의 연간 필요한 생활비는 5,48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3억 7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은퇴 계획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현재 나이가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이 51세잖아요. 그러면은 30살이면 2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21년 동안의 은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72의 법칙이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화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투자금이 2배가 되는데 예상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자, 그래서 화면 좌측을 보시면 72 나누기 5년은 14.4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년 안에 내 자산을 2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희망을 한다면 이 계산식이 75 나누기 5는 14.4라는 의미고,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14.4%를 달성해야 5년 뒤에 내 투자금의 2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실 때 만약에 지금 30살이고 퇴직까지 21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던, 그게 뭐 주식 투자가 됐건 다른 투자가 됐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먼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평균 10%다 또는 연평균 뭐 9%다. 자, 참고로 미국 증시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 지수잖아요. S&P 500 지수의 약 50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시장에 이기는 투자를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화면 우측에 계획 세워 보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복리계산기를 제가 넣어놨어요. 복리계산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여러 가지 복리계산기들이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초기 투자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금 1,000만 원을 입력하고 목표 수익률은 15%를 입력하고 예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을 20년을 선택하고 매월 투자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제 월급을 받으실 테니까 그 월급 중에서 매년 100만 원씩은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투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포함한 총 투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투자 원금을 보시면 초기 투자금 제가 편의상 이 복리 계산기가 해외에서 만든 거여서 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환율은 1,000원으로 계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 투자 원금이 10,000달러가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투자 원금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제 투자한 이 투자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평균 15%씩 복리 이자가 붙었다라고 하면 총 금액이요 16억 9,4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K-파이어족의 은퇴 희망 나이가 51세고 목표 자산, 그러니까 은퇴를 할 수 있는 목표 자산이 13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목표 금액 약 16억 9천만 원 정도면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 보시라는 거죠.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금액 16억 9천만 원에서 복리 이자가 무려 14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고 복리의 마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큰 플랜을 먼저 세우고 나서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ETF도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운영 자산 규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 자산 규모는 ETF를 거래하는 어느 사이트든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소 자산 운영 규모가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은 최소 한 10만 건 이상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래량이 활발해야 내가 사고 싶거나 또는 매도하고 싶을 때 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거래량이 적은 ETF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TF 거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쉽게 말해서 ETF가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된 ETF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정도는 된 ETF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ETF에 투자하실 때 그 ETF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이 자산 구성 내역도 어느 사이트에서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ETF 자체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세계적인 3대 자산 운용사를 적어놨는데 블랙락이나 벵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자산 운용사가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도 삼성 자산 운용이나 한국투자증권 등등 메이저 증권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자산 운용사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분류를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 ETF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느 분류,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큰 카테고리별로 제가 한번 나눠본 건데, 자, 첫 번째로 지수형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데 투자하는 ETF들이 있고
오른쪽에 제가 대표적인 ETF들 티커를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이, QQQ 또는 DIA 같은 ETF들이 대표적인 ETF고, 그 다음에 섹터형 ETF라는 거는 미국 증시는 11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IT 섹터, 뭐 필수 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에너지, 뭐 유틸리티 등등 11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있으니까 섹터형 ETF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형 ETF,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뭐 전기차, 2차 전지 등등 특정 키워드를 주제로 하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LIT 같은 ETF는 전기차, 친환경, 2차 전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가 되고, 뭐 최근에 좀 뜨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그런 ETF는 BOTZ 같은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형 ETF도 있는데요. 미국의 뭐 장기 채권이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죠. 대표적으로 장기 채권 ETF, TLT 같은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형 ETF도 있습니다. 월배당 또는 좀 분기 배당, 꾸준히 배당을 올려주는 그런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SCHD 같은 ETF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잘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ETF. 최근에 금이나 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GLD나 SLV 같은 ETF로 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는 ETF인데 파생상품 ETF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나스닥 2배, 뭐 나스닥 3배, 뭐 예를 들면 나스닥 3배 같은 경우는 TQQQ,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기성으로 많이 하시는 ETF인데 이런 ETF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유형별로는 이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ETF만으로 은퇴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자, ETF만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P 500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 한 50년 기준이었죠. 10% 정도 됐었는데 그 S&P 500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ETF를 선택해서 투자할 것인가 좀 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적어도 S&P 500을 이기고 싶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ETF 전략, 그러니까 퀀트 투자 전략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ETF만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사야 돼? 남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들 정도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자산 배분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도별로 어떤 카테고리의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분류해 놓은 자료인데요. 어떤 연도에는 뭐 대형주가 좋았고 어떤 연도에는 뭐 리츠가 좋았고,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 우리가 만약에 2026년 내년에는 어떤 자산이 좋을까라고 예측을 해도 시장의 예상과 실제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투자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들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에서 설명드리는 투자 전략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PAA 전략이라는 이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A 전략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PAA가 어떤 것의 약자냐면 쉽게 말하면 이 PAA가 어떤 것의 약자냐면 이 Protective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니까 보호적 자산 배분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rotective라는 뜻이 들어간 의미가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증시에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의 약 5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11.8% 정도라고 합니다. S&P 500을 약간 앞서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MDD라고 나와 있는데 이 MDD는 쉽게 말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낙폭이 컸냐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MDD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DD가 마이너스 13.2%로 S&P 500 기준보다 더 MDD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ETF들이 있어요. 예, 왼쪽에 총 12개의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ETF서부터 쭉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드려보면 스파이 ETF가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 다음에 QQQ, 이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IWM, 이 ETF는 미국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VGQ, 유럽 주식이죠. 그 다음에 EWJ는 일본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EEM은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VNQ가 대표적인 리츠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GLD ETF는 금에 투자한 ETF고요. 그리고 DBC ETF는 원자재에 투자한 ETF, HYG는 하이힐드 채권, LQD는 회사채, 마지막으로 TLT는 미국 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자산의 모멘텀 점수를 보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갈지,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면 몇 개 자산이 도망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2개월 이평선 아래에 있을 경우는 하락 추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12개 자산의 하락 추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뭐 IF라고 꼭 봐도 되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월 1회 리밸런싱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월 1회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자기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손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 활용법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 자산 수가 6개면 안전 자산으로 100%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자산 수가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봤을 때 뭐 3개냐 또는 5개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전략이 나오고, 제가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때 시장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20년 3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한 달 동안 하락폭이 심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가 어떤 자산을 샀어야 됐는지를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확인해 보면 그때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어떤 실전 투자 방법까지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VAA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있는데, 자, 이 자산 배분 전략도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최근 50년 수익률이 17.7%라고 합니다. 좀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개의 공격형 자산이 있고 3개의 수비형 자산, 안전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자산은 스파이 ETF, 그 다음에 EFA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EEM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GG 미국 종합 채권에 투자하는 ETF고요. 안전자산으로 해당하는 거는 LQD 회사채, 그 다음에 IF 중기국채, 그 다음에 SHY.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공격형 자산 4개의 이 모멘텀 스코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상승 추세일 경우는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격형 자산 4개가 모두 모멘텀 스코어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자산 4개가 모두 상승 추세여야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재빨리 방어형 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PAA 전략보다는 더 약 50년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매월 1일에 제가 만든 템플릿에 날짜를 딱 입력하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템플릿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지 또는 조금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현재 매크로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어떤 증시가 바뀔 때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뉴스들만 보고 따라하다가는 어느 순간 제 계좌가 또 마이너스가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전략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출간한 이 책에서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LAA라는 전략도 있는데요. 이 전략은 뭐 좀 유명한 전략이긴 합니다. 연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 50년 수익률이 10.8%, MDD가 12.7%. 자, 이 수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 채권, 금, 현금 이 4개의 자산에 대한 비중을 기본적으로는 25%씩 똑같이 가져가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 또는 단기 국채 비중을 높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현금을 나스닥에 투자하라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미국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보다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위라고 한다면 경제가 안 좋다고 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리밸런싱을 하는데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고정 자산은 연 1회, 리밸런싱 자산, 그러니까 타이밍 자산은 월 1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제 이름은 김훈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16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여러 번 받고 회사를 이제 상장사와 M&A 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제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유치를 받거나 M&A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비싼 가치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근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것들도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루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에 좋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이유로 이런 회사는 이런 기업 가치가 적정하고 이 적정한 가치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보면서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좀 투기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샀다 또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서 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이걸 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남의 말만 듣고 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필드에서 어떤 경력을 쌓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 정말 마스터,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식 투자를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다면 정말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지 남의 말만 듣고 10년을 하면 10년을 한 사람과 1년을 한 사람의 주식 투자 실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내 기준을 만들어서 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책이고 제가 운영하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자는 스터디 클럽 역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루틴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투자 방법이다.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